고등학교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돈벌이도 하면 안 되나? 부모 없는 학준이 같은 애들도 가정을 이루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살 수 있을 텐데 어쩌자고 조선시대보다 더 답답한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조선시대는 놔두고 증조할머니 때보다도 더 못해졌다. 아무래도 시간이 고장난 모양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문명이 진화했다는 21세기의 우리들이 조선시대 아이들보다 못한 청춘을 보내야 되겠는가? 미래를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한다지만 대한민국의 공고생에게 미래가 열리면 얼마나 열리겠는가? 그냥 지금 피 끓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증조 할머니처럼 한 세기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아빠처럼 반세기도 못 사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나의 명줄은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 나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걸 안다면 재미없더라도 학교를 계속 다니든 돈벌이에 본격적으로 나서든 안정된 생활을 위해 살림을 차리든 결정하기가 훨씬 쉬울 텐데.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박상률 단편소설 가장의 자격을 연재배로 유명한 시흥의 관곡지를 산책하며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갔던 9월 1일엔 이미 연꽃의 화려함은 모두 지고 연의 시라고 하죠. 연자육이 맺혀 있고 한쪽에서는 연근을 수확하고 있었어요. 8월에 찾아갔어야 화려한 연꽃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제 키만 한 연잎은 처음 구경하는지라 무척 새로웠고요. 여러분들도 연잎은 저렇게 저 멀리 호수에나 있었지 그렇게 보셨지 연잎이 이렇게 키까지 오는 거는 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었고요. 몇 송이 남지 않은 연꽃이 반가웠습니다. 연자육이 매달려 있는 것도 파란 하늘과 더불어서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한 연꽃이 필 내년 8월을 기약해봐야겠어요. 오늘 읽어볼 소설 가장의 자격의 주인공 강규성이는 고등학생 소년 가장입니다. 치킨집 배달 알바를 하며 학교를 다녀요. 기특합니다. 그런데 일을 할수록 피곤에 찌들고 주변 친구들도 알바를 하느라 공부는 이제 뒷전입니다. 학교를 때려치우고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처럼 10대 때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돈도 벌고 열심히 살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0대 때 결혼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피 끓는 청춘이 아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규성이와 같은 청소년들은 사랑하고 돈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나를 단련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10대 혹은 20대 초반이겠죠? 그런 단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더 많이, 더 뜨겁게 나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힘이 생겨요.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봐요. 힘들지만 대한민국 청소년 파이팅입니다. 그러면 시흥 관곡지를 산책하며 소설 가장의 자격을 들어보실까요?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 앞에 증조라고 붙이니까 무척 옛날 사람 같지만 아빠의 할머니다. 96, 거의 한 세기를 살다 가셨다. 작년에 돌아가신 아빠가 살아계시다면 올해 45. 그러니까 할머니는 아빠보다 2배도 훨씬 더 되는 세월을 살다 가신 거다. 내가 아빠의 할머니에겐 증손자가 된다. 그래서 다들 천수를 누리셨다고 한다. 어쩌면 고손자를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강씨 집안의 장손인 내가 아이를 낳았으면. 증조 할머니는 16살에 13살인 증조 할아버지한테 시집을 왔단다. 시집 와서 처음엔 너그 증조 할아버지가 나랑 같이 자지 않으려고 했어.
왜냐하면 내가 인혁보다 나이도 많어 어렵기도 했지만 그때까지도 자다가 이부자리에 오줌도 싸고 그래서 섹시인 나한테 창피했거든. 어디 그뿐이었디야. 밖에 나가서 놀다 들어오면 까마귀가 할아버지 할 만큼 떼국이 거무튀튀하게 흘러도 잘 안 씻으려고 하는 거요. 어이구 참, 내가 어린 동생 세수시키듯 맨날 씻어주었단께. 그랬더니 차츰 나를 따름시롱 부엌에 살짝 고개 내밀고 색시 나 누룽지 좀 하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밥 지을 때마다 따로 누룽지를 긁어두었다가 챙겨서 어린 신랑 주고 그랬제. 그래서 너그 증조 할아버지 별명이 누룽지 신랑이여. 증조 할머니는 시집살이의 고단함보다는 어린 신랑 때문에 겪었던 일이 더 오래 기억나는지 명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풀어놓으시곤 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증조 할아버지가 80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증조 할아버지 없이도 혼자서 10년도 더 넘게 살다 돌아가신 것이다. 이제 아빠가 안 계셔서 내가 가장의 자격으로 장례를 치르러 가야 했다. 남자의 자격이 아니라 가장의 자격으로 말이다. 아빠가 있을 땐 잘 몰랐는데 가장 노릇이 만만치 않다. 어린 나이를 핑계 삼아 피하고 싶다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나이가 적든 많든 강씨 집안 장손은 장손인 것이고 집에서도 아빠 대신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시골에서 증조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다시 서울에 왔다. 직계 존속의 장례에 갔다 온 것이라 학교에서 결석 처리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석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학교 생활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새 등록금과 급식비가 나와 있었다. 원래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지 않으면 학비와 급식비가 감면되었다. 아빠는 자벽부였지만 회사 소속이어서 건강보험료를 제법 많이 냈다. 그러나 아빠가 세상을 떠나자 보험료가 팍 줄었다.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재산도 없는 데다 소득 잡히는 것도 없어 월 3만 몇백 원 낸다. 그런데 그 3만 몇백 원이라는 액수가 참 어중간했다. 2만 9천 원 미만이면 학비와 급식비 둘 다 감면이 되고 4만 3천 원 미만이면 학비만 감면되고 급식비는 다 내야 된다. 그런데 1,000 몇백 원 차이로 급식비 감면이 안 되는 것이었다. 나 없는 동안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 호구 조사를 다 맞춰놓고 있었다. 나를 규정대로 학비 감면 대상으로만 분류를 해놓았다. 저는 그럼 점심은 굶어야 되는군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담임 선생님은 내 사정이 딱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지도 알아보고 한부모 가정 자녀로 담임 추천까지 했지만 형편이 더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 나는 자꾸만 뒤로 밀렸다. 그래도 나는 엄마가 있고 동생도 같이 살지만 아예 부모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거나 친척집에 얹혀 사는 아이들이 많았다. 어쩔 수 없지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급식비는 마련해 볼게요. 담임 선생님도 처지가 참 난처한 모양이었다. 그래, 규성이 내가 이해해 주어서 고맙다. 우리 반 아이들이 원체 어려운 집안에서 학교에 다니는 이들이 많아서. 우리 반 아이들만 형편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공업고등학교 아이들 대부분이 어렵다. 중학교 때 하고는 또 달랐다. 그래서 나는 꼭꼭 큰 닭 치킨집에 배달원으로 취직하였다. 점심 급식이라도 내 돈 내고 먹으려고. 강 부장, 배달! 저기 사거리 오른쪽에 있는 세탁소 건물 알지? 거기 뒷집!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사장이 치킨 포장 꾸러미를 건네주며 배달을 지시했다. 미처 헬멧도 벗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다시 가게를 나와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아직 열기가 식지 않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나는 지금 꼭꼭 큰 닭 치킨의 배달 부장이다. 그래서 강 부장이다. 부장이라는 직함이 말해주듯 다른 건 몰라도 배달만큼은 자신 있다. 더구나 이번 배달처럼 배달지가 확실한 곳은 더 쉽다. 번지가 복잡한 아파트 뒤 산동네도 지도만 보면 척척 찾아갈 수 있기는 하지만 지도를 보고 위치를 궁리하는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배달의 기수는 아니었다. 그때만 해도 꼭꼭 큰 닭 치킨집 닭을 먹던 소비자였으니까. 그런데 1년 사이에 소비자에서 배달 부장으로 위치 이동을 했다. 평범한 학생이자 꼭꼭 큰 닭 치킨의 소비자였던 내가 꼭꼭 큰 닭 치킨의 배달 부장이 되었다는 건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학생에서 공업고등학교 학생이 되었고 아빠 대신 돈벌이를 해야 하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내 신분이 바뀌었다.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지금 아주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생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아빠가 힘들게 노동일을 했지만 나는 아빠의 희망을 등에 업고서 비교적 고이 자라던 아이였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빠는 나를 대학 보낼 욕심에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시켰을 것이다. 규성아, 아빠다. 오늘 뭐 사가지고 갈까? 꼭꼭 큰 닭 치킨! 아빠는 공사장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올 땐 늘 집으로 전화를 해서 내게 간식거리를 물었다. 그러면 나는 그때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꼭꼭 큰 닭 치킨이 먹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이젠 그런 아빠가 없다. 그 대신 내가 꼭꼭 큰 닭 치킨집의 배달 부장이 되었다. 아빠는 힘든 티를 좀채 내지 않으셨다.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성격이셨다. 나와 동생이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해주려고 애쓰셨다. 너희들이 먹고 싶다는 건 뭐든지 먹게 해주는 게 아빠의 즐거움이야. 아빠는 어려서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자라 키도 크지 않았거든. 엄마는 없는 살림에 걸핏하면 치킨까지 사다 먹으면 우린 언제 집 사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아빠가 애들 입맛까지 버려놓는다고 눈을 흘겼지만 아빠는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라며 우리 입을 늘 즐겁게 해주셨다. 집이야 굳이 내 집에 살아야 할 필요 없잖아. 아무 데 살아도 이렇게 오순도순 잘 살 수 있는데 뭐. 또 예로부터 자식 입에 먹을 것 들어가는 것하고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것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라 했어. 엄마가 눈을 흘길 때마다 아빠가 되풀이하는 아빠의 어록 같은 말씀이다. 사고를 당하던 날은 일이 끝날 무렵이 되었는데도 아빠의 다정한 전화가 없었다. 그래도 그러려니 했다. 동생이랑 엄마랑 먼저 저녁을 먹고 설거지가 끝났는데도 아빠 전화는 없었다. 웬일이지? 들어올 때가 지났는데 왜 이렇게 늦지? 그러면서 엄마가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작은 바늘이 십자를 지나 있었다. 나는 아빠가 들어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들어오시는 것보다 오늘 간식이 없다는 게 못내 아쉬웠다. 엄마가 아빠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다. 아빠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엄마가 투덜댔다. 그래도 그러려니 했다. 전화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집안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깨진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전화 수화기를 놓자마자 바로 전화가 울린 것이다. 전화를 받은 엄마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떨고 있었다. 예? 어디라고요? 병원요? 전화를 받다 말고 엄마가 제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나와 동생은 놀라 엄마를 쳐다보았다. 엄마가 어렵게 입술을 달싹거렸다. 아빠가 교통사고를... 엄마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나와 동생은 거의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예? 뭐라고요? 엄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저었다.
아빠 어느 병원에 있대요? 엄마는 가까스로 한마디 했다. 이미 아빠가 죽었다는 얘기였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병원 측에서 아빠 휴대전화에 찍힌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건 것이다. 아직 경찰의 신원 조회가 끝나지 않아 연고자를 못 찾고 있었던 것이다. 아빠는 일터에서 일을 끝내고 동료들과 회식을 했다. 마침 술 기운이 오른 동료들이 한 잔 더 하자고 붙들었지만 아빠는 먼저 간다고 자리에서 일어났단다. 그런 뒤 아빠는 소식이 끊겼다. 아빠는 집에 다 이르렀을 때 꼬꼬큰닭 치킨집을 들렀다. 여느 때처럼 양념치킨 반마리에 후라이드 치킨 반마리를 섞어 샀다. 그리고 가게 문을 나섰다. 횡단보도의 파란 불빛이 깜빡거리긴 했지만 충분히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 뛰었다. 그런데 그때 막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갔다. 아빠는 오토바이에 치이고 만 것이다. 아빠가 땅바닥에 뒹구는 사이 오토바이는 달아나 버렸다. 근처 가게 사람들이 구급차를 불러 아빠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명줄이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뺑소니 친 오토바이의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횡단보도 한쪽에 한 달 넘게 걸려 있었지만 아무런 제보도 없었다. 아빠의 장례를 치르고 나자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다. 엄마가 식당으로 일을 나갔지만 벌이는 시원치 않았다. 제발이지 시간이 고장이라도 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아빠의 죽음이 무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일, 그래서 나는 가장으로서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엄마, 나 공고 갈 거야. 아빠도 안 계신데 대학까지 갈 수 없잖아? 거기 가서 빨리 기술 배워 취직할 거야. 다니는 동안은 아르바이트 하고. 엄마는 눈물만 훔칠 뿐 뭐라고 말을 하지 못했다. 사실 집안 사정으로 보면 공업고등학교조차도 다니기 힘들었다. 공업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달리 전공을 나누는 과가 있었다. 나는 통신과를 지원했다. 휴대전화 같은 것이 앞으로 더 진화할 것 같았다. 그래서 통신과에서 뭘 배우는지조차 따져보지 않고 막연히 이름만 보고 지원한 것이다. 두고 봐. 10년 안에 강규성 핸드폰이 나올 거니까. 나는 엄마와 동생 앞에서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아빠도 한 번도 죽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나도 아빠 성격을 담긴 닮은 모양이었다. 꼬꼬큰닭 치킨 배달 일은 나쁘지 않았다. 16살 전에는 오토바이 면허를 딸 수 없어서 처음엔 배달을 못하고 가게 안에서 손님들 시중을 들었다. 그러다가 16살 생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오토바이 면허를 따서 배달 일을 다니기 시작했다. 반 아이들 가운데 몇몇은 벌써 자기 오토바이도 있다. 나는 내 오토바이를 가질 형편이 못 된다. 하지만 가게 오토바이나마 실컷 몰 수 있어 좋았다. 바람을 가르며 싱싱 달리는 그 순간만은 모든 일을 잊을 수 있어 좋다. 아빠의 죽음도, 우울한 집안 분위기도, 고달픈 치킨집 일도, 재미없는 학교 생활도 오토바이만 타면 다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엄마는 오토바이를 모는 내가 몹시 걱정되는 모양이었다. 아빠가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를 당했잖아. 너도 항상 조심해야 돼. 사람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도로 잘 살피고 너무 속도 내지 말고. 아빠가 세상을 뜬 뒤 엄마는 한동안 오토바이 소리만 나도 얼굴이 굳어질 정도였다. 그러나 내게 오토바이를 모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어 걱정만 태산이시다. 차츰 꼬꼬큰닭 치킨집 일이 몸에 배어들었다. 그러자 힘든 날엔 학교를 가기 싫었다. 그냥 이대로 일을 배워 일찍 돈벌이나 본격적으로 할까 하는 생각이 슬며슬며 일었다.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기는 너무 힘들어. 그냥 학교 그만두고 일찌감치 돈벌이나 할까 보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물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아예 돈벌이에 나설까?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할까? 아이들 대부분이 학교가 파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처지라 정작 수업 시간에는 책상 위에 엎드려 잔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사정을 다 아는지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어쩌다 선생님들한테 대드는 아이들만 조심할 뿐이다. 증조 할아버지는 나보다 더 어려서 장가도 들었잖아? 그렇다면 나는 엉뚱하게도 기왕에 가장 노릇을 하려면 학교부터 때려치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엔 내 나이보다 어린 사람이 가정을 이루기도 했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었다. 그런 생각을 하자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시시해 보였다. 성교육 시간만 해도 그렇다. 이미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 것은 다 안다. 그런 아이들한테 임신, 수유, 성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비디오만 보여주고 있으니 아이들이 흥미를 갖겠는가? 나도 그 정도는 이미 중학교 때 다 알아버려서 흥미가 없다. 그러니 그쪽으로 더 발달한 아이들은 얼마나 시시하겠는가? 좌우지간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은 한마디로 청소년은 성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성에는 성폭력과 성병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으니 아예 그쪽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식이다. 그런 걸 교육이라고 하니 아이들도 피식피식 웃고 교육하는 선생님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 곤혹스러워한다. 각 교과 공부는 또 어떤가? 아이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선생님 혼자서 원맨쇼를 하고 나간다. 그런 선생님이 되레 딱하다. 여선생님은 아이들을 잘 다루지 못하고 걸핏하면 울기까지 한다. 그러나 아이들 누구도 선생님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선생님들이야말로 세상 물정 모르고 고상한 소리만 해대는 어른으로 여긴다. 나도 처음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공업고등학교 물을 먹다 보니 아이들하고 거의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었다. 점심 먹고 자투리 시간을 죽이고 있는데 볼멘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지겨워. 차라리 아르바이트 시급 잘 챙겨받는 요령 같은 거나 가르쳐주면 좋겠구먼. 꼰대들은 맨날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만 하는데 또 오후 수업 준비해야 돼? 학교를 점심 먹는 재미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학교가 끝나면 저녁 내내 주유소에서 기름총을 쏘는 기동이가 투덜거렸다. 아 누가 아니래? 씨발. 학교고 지랄이고 다 때려치우고 살림이나 차려버려. 기동이의 투덜거림에 맞장구 치는 소리다. 요즘 한창 여자애 만나는 재미로 사는 학준이었다. 얌마, 네가 뭔 돈으로 살림을 차리냐. 그리고 나이도 차야 살림이고 뭐가 차리지. 기동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학준이 말을 받아쳤다. 이 대목에서 돈은 무슨 얼어 죽을 소리냐. 우리 반 아이들 부모 꼬라지들 봐라. 뭐 부모들이 돈 있어서 결혼한 것 같냐? 그리고 나이는 무슨 상관이야. 조선시대에도 남자가 15살만 되면 장가들 수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못할 것 어딨어? 어디서 조선시대 얘기는 들어가지고 저번에 성교육 시간에 안 배웠어? 민법인가 뭔가 하는 법에서 성인만 결혼할 수 있게 해 놓았다잖아? 법으로 성인은 20살이 되어야 한다잖아? 너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냐? 결혼은 18살이면 할 수 있다고 했잖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지가 하고 있네. 그 나이 때 결혼하려면 반드시 부모 허락이 있어야 하는 거라 했거든? 그건 혼인신고하고 사는 사람들 얘기지. 난 어차피 혼인신고 안 할 건데 나이가 뭔 상관이야? 그리고 내가 부모가 어딨어? 여기서 이야기는 멈추고 말았다. 아닌 게 아니라 혼인신고 안 하고 동거하면 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는가? 게다가 학준이는 부모 없이 친척집을 떠돌며 살고 있다. 그러니 어쩌면 살림을 차리는 게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둘은 언제 저렇게 괜찮은 정보를 쫙 꿰었느냐 싶게 제법 말이 되는 소리를 주고받더니 둘 다 금세 시무룩한 모드로 진입했다. 말로야 무슨 소리인들 못하겠는가.
곧 오후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역시나 선생님은 떠들고 아이들은 대부분 책상 위에 엎드렸다. 식곤증이 몰려오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선 미리 잠을 자두어야 한다. 나도 책상 위에 엎드렸다. 선생님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어렴풋이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나서 눈을 떴다. 1시간이 끝나 있었다. 야! 근데 살림 차리면 학교 잘릴까? 학준이가 다시 자신의 문제를 꺼냈다. 교칙대로 하면 당연히 잘리지. 그런데 예식 치르면서 소문내가며 살림 차릴 거 아니잖아? 조용히 살면 누가 알겠어? 주영이가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자기 분야가 확실한 주영이다운 발상이었다. 굳이 소문내고 살림 차릴 것 없는 일이었다.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야 우리보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그땐 자랑스러운 일이었겠지? 근데 지금은 뜨거운 청춘을 학교에다 잡아 가둬두고 있으니 나도 그 나이에 결혼했으면 증조할머니한테 고손자를 안겨줄 수 있었을 텐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돈벌이도 하면 안 되나? 부모 없는 학준이 같은 애들도 가정을 이루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살 수 있을 텐데 어쩌자고 조선시대보다 더 답답한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조선시대는 놔두고 증조할머니 때보다도 더 못해졌다. 아무래도 시간이 고장난 모양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문명이 진화했다는 21세기의 우리들이 조선시대 아이들보다 못한 청춘을 보내야 되겠는가? 미래를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한다지만 대한민국의 공고생에게 미래가 열리면 얼마나 열리겠는가? 그냥 지금 피 끓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증조 할머니처럼 한 세기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아빠처럼 반세기도 못 사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나의 명줄은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 나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걸 안다면 재미없더라도 학교를 계속 다니든 돈벌이에 본격적으로 나서든 안정된 생활을 위해 살림을 차리든 결정하기가 훨씬 쉬울 텐데.